오늘 본강연의 강의자이신 권영대 교수님은 경희대학교에서 치과대학 연구학부장을 역임하시며 치과 임플란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강조직 연구 등을 수행 중이십니다. 의학이 생물학, 화학, 인공지능 등 다른 학문과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권용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운데요. 제가 처음에 부탁을 받을 때는 중학생들이 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한 2학년에서 한 4학년 사이 정도가 제일 많지 않나, 한 5학년 정도도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좀 제가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우리 내용은 이제 치과 치료 관한 그런 내용인데, 치과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과 의사가 하는 일, 혹은 우리가 의학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관련이 다른 학문들과 있는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거 중학생이 올 줄 알고 영어로 썼는데, 예,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메디신, 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공부하고 하고 있는 치과, 덴티스트리라는 학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제가 또 특별히 많이 공부한 구강암면 외과학이라는 학문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학문의 특징은 이제 치의학, 치과랑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의학과 되게 중첩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랑 그 다음에 의사들이 하는 일, 제가 그 중간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뭐 치과 가서 뭐 이를 뺀다든지 뭐 턱이 부러져서 뭐 턱뼈를 붙여준다든지 하는 일을 제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그러면 여기 어린이들이 이제 나중에 장차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중에 뭐 의사가 될 거야, 뭐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학 과목들. 그 중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생물학, 이런 것들이 의학이랑 제일 관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게 또 화학.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화학적인 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화학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내가 나중에 의학을 전공하고 싶어 그러면은 생물학이랑 화학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실제 입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도 계속 그러느냐?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그동안에도 그런 생명과학 위주의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수학에 나오는 이런 미적분학 혹은 물리학 뭔지 아시죠? 물리학. 그다음에 확률 통계 뭐 주사위 던져서 뭐 어디가 많이 나오나 이런 거 같은 것들. 그럼 이런 거는 의학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물이랑 화학을 잘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학 같은 거나 물리학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많이 관련이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의학이라는 이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아주 지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학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이 있습니다만, 뭐 많은 학문들이 인간의 어떤 삶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을 향하고 있는 학문은 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옛날 분이에요. 이게 1514년에서 64년까지 사신 벨기에에서 태어난 해부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안드레아스 베잘리우스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긴 어려운 말의 책을 쓰셨어요. 이게 1543년.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쓴 게 인체를 대상으로 해부학을 최초로 연구해서 저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고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해부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중세시대 이런 때는 종교 같은 것이 사람의 생활을 많이 지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진리를 따르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자기 학자 스스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잘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1543년 되게 옛날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조선시대인 거죠. 조선시대.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천문학에 나오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이들 중에 코페르니쿠스 이름 들어보신 분 있어요? 코페르니쿠스. 예. 아버님은 들어보셨고 어린이들은 예,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유명한 그 천문학자인데 그분이 뭐냐면 우리는 요즘은 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 거 배우셨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게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변을 별들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서 처음 책을 써서 냈던 때가 이 해입니다. 1543년 같은 해에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주 옛날에 그런 중세시대의 학문들이 어떤 신이나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런 시대에서 이런 시대를 기점으로 해갖고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우리들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학문 공부가 많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치과 얘기하면 재미없을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전통의학에서 우리가 옛날부터 하고 있던 전통의학에서 이러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외과학, 수술을 하는 외과학이 발전하려면 해부학을 잘 알아야 돼요. 전통적으로 해부학. 그럼 해부학이라는 거는 생물학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생물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은 의사들이 막 피가 나면 막 급하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드라마 보셨죠? 지혈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혈법. 지혈법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혈관을 묶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생물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취. 내가 사람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수술하려고 찢는데 마취가 안 되면은 환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떡 일어나겠죠, 아프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마취를 해야 돼. 마취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취는 화학적인 거나 생물학적인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뭐 치료받았는데 염증 생겼어, 뭐 고름이나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 많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마스크 쓰고 그러는데 감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실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실 환경, 무균법이라는 것, 이런 거는 이제 미생물학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러한 학문이죠. 그래서 전통의학에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인접한 학문들은 결국엔 생물학, 화학 같은 거였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그동안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치과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치과에서는 재료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체 재료나 재료공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분히 생물학과 물리학 두 가지를 합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의사들이 공부하는 것,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일들은 대부분 생물학이랑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인접학문 연구가 생물학과 관련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러한 연구 개발의 경향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공부해야 되고 혹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도와주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양하게 막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세포 갖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 동물을 갖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도 아직 있지만 이러한 3차원 영상 기술이라든지 여러분들 무슨 홀로그램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뭐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 분야에 많이 들어와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3차원 영상 기술이라는 거는 다분히 수학이랑 물리학이 많이 포함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대부분이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확률 통계 같은 것들이 기반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3D 프린팅은 말 그대로 공학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기반으로 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생물학이나 화학 이런 거를 많이 통해서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기 위한 전 단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접한 학문들이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의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더라도 생물학을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지만 수학이나 물리학을 하는 것도 그런 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발전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하잖아요. 컴퓨터. 집에 가면 컴퓨터 하죠. 게임도 하고. 엄마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가 막 발전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컴퓨터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기예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컴퓨터로 예측을 하는 건데
이제 옛날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게임 돌아가면은 막 잘 안 돌아간다고 렉 걸린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컴퓨터 공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도 필요하고 공학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물리학도 필요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컴퓨터 공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학문들이 같이 또 따라가줘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 공학이 현재 의학에도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떠한 기본 학문만이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이 이러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부분이 의학에 도입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혹은 가장 시작이 되는 것들이 3차원 영상 기술이에요. 3차원 영상 기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컴퓨터 사진 CT,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는데 컴퓨터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입체 영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거를 CT를 찍으면 제 머리뼈가 진짜 입체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빨들이 이렇게 막 진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임의로 내가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사람을 촬영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3차원 영상 기술이 컴퓨터를 과학을 의학으로 도입하는 데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이러한 컴퓨터 단층 촬영, 컴퓨터 엑스레이라는 거는 우리 미적분학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요즘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을 많이 배우면 이제 미적분학이라는 걸 항상 배우게 되는데, 이런 컴퓨터의 발전과 미적분학이 만나면서 이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엑스레이 촬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상이 촬영이 돼서 의사들이 훨씬 진단이 편해지고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환자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영상을 갖고 환자들 자료를 만드는 거죠. 여기 그림이 나온 어떤 이렇게 뇌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컴퓨터 단층 촬영, CT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엑스를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학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스캐너 여러분들 뭐 집에서 문서를 스캔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해보셨죠? 그런 빛을 쏘여서 스캔하는 기술. 이런 광학 스캐너 기술이 원래는 건축학 분야에부터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소형화되면서 치과 치료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이제 이런 광학 스캐너를 이용한 치료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3차원 영상 데이터를, 그러니까 CT를 찍은 자료를 우리가 가공을 해서 그걸 갖고 다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차원 영상 자료를 갖다가 보고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의학의 어떠한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집에 뭐 부모님들 차 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내비를 구성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비를 딱 키면 뭐가 나오죠? 지도가 나오잖아요. 지도.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 우리가 사는 동네의 지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GPS, 위치가 나와야 되죠. 위치.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비게이션의 구성, 내비게이션은 지도가 있고 위치 파악을 위한 GPS,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의학에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쓴다, 내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해부학적 지식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진 인체의 곳곳을 내가 사전에 책을 보고 혹은 실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지도에 해당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도는 없고 GPS만 있어. 그러면은 내 위치는 표시되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는 해부학적 지식, 인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지식을 알고 있는가, 해부학적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파악, 우리가 한자로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 파악, GPS, 여러분들은 아마 GPS라는 말을 좀 더 잘 알 것 같아요. 위치 파악하는 거는 나의 공간 지각력. 여러분들 무슨 IQ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세모 그림, 네모 그림 그려놓고 막 돌려놓고 어떤 거가 똑같은 거냐 이런 거 해보셨죠? 블록을 막 쌓아놓은 그림을 여러 개 놓고 맨 오른쪽 거랑 똑같은 블록이 뭐냐 뭐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간 지각력. 공간 지각력과 그다음에 경험이 많이 쌓여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내가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학에서의 이러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해부학이라는 것이 인체의 지도를 제공하는 기본 학문인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운전하고 다니실 때는 옆에 지도책이라는 걸 두고 다녔어요. 책. 지도가 들어있는 책.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은 그쪽 페이지를 펼쳐서 그걸 보면서 갔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배웠던, 제가 또 배웠던 해부학의 방식입니다. 누가 미리 인체를 샅샅이 뒤져서 조사를 해내서 그거를 부분별로 책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의학에서 GPS, 우리가 의학에서 내비게이션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그 지도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땅으로 따지면 대종여주도를 만드신 분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지각력이라는 거는 이제 개개인의 학습과 두뇌의 능력, 내가 머리가 어떻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가 어디고 파악하는. 근데 똑같은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 속도가 붙고 잘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개개인의 학습과 두뇌의 능력으로 취득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과 의사의 지식 및 경험, 그 다음에 학습은 그러니까 공부로 해서 익혀진 술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를 통해서 생각해서 손으로 오는 것과 즉시 반사에 의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숙달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강화시켜서 조금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내가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정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죠. 옛날에 저희가 이런 의학을 배울 땐 책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저희를 가리키는 선생님 등 뒤에 서서 이렇게 보고 배우고, 옆에 서서 배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체해부학이라는 이제 지도, 우리가 몸의 지도라는 걸 봤을 때 옛날에 종교가 우선하던 시대에 갈레노스 해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부학을 공부해서 그거를 무조건 따랐던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던 수염 많은 아저씨가 이분이 만든 이름을 따서 베잘리우스 해부학이라는 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그거를 만든 자료고, 이걸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러한 우리 현재 해부학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실제 3차원 영상, 아까 얘기한 컴퓨터 CT라든지 뭐 MRI든지,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 VR 자료, 여러분들 VR, AR 같은 거 아시죠? 가상현실. 게임도 요즘은 가상현실 안경을 끼고 게임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지도책을 차 옆에 두고 보고 다녔다고 하면은 지금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에 딱 키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도랑 마찬가지죠. 관념적인 고대 지도에서 우리 김정호라는 분이 대동여주를 만든 거는 실제 가서 다 확인한 지도. 그다음에 지금은 뭐 위성사진을 찍어서 GPS랑 연결해서 3차원 실측하는 VR 지도,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이제 의학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끔 우리가 환자들이 다 똑같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책에 나오는 거랑 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혹은 또는 내가 그 환자의 어떤 수술을 하는데 이제 실제 모양이랑 다른 상태에서 원래 하던 데가 아니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여기 위턱뼈가 일부가 없는 거예요. 종양이 생겨서 잘랐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긴 치아들이 있는데 이쪽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도를 갖고 시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턱뼈가 잘라진 사람한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서 다시 씹어 먹을 수 있게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던 지도책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GPS랑 다른 거예요. 달라서 이거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어려운 길, 처음 가는 길은 꼭 내비를 켜잖아요. 그렇죠? 내비를 딱 켜요. 그래서 어려운 길은 내비게이션 묻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분의 CT 3차원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 동그라미가 눈이에요, 눈. 여기 위에 뇌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제가 여기다 심을 거예요. 보통은 여기다 심어요. 여기다 심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도책, 해부학 지식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할 때는 눈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심으려고 구멍을 냈다가 눈을 찌를 수도 있겠다.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다가 눈을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길은 우리가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따라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벌써 제가 이분을 수술한 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도 벌써 이런 기술을 갖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야 될 명확한 위험한 부분을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렇게 여기가 눈 있는 데인데 눈 있는 데 임플란트를 해갖고 이렇게 임플란트 갖고 이렇게 새로 틀니를 만들어서 아까 턱뼈가 없었는데 다시 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길 혹은 많이 가지 않았던 길들은 우리가 이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안전하고 예측하기 쉽게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나 3차원 영상 기술이 따라가야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쉬운 길, 내가 다 아는 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집에 가는 쉬운 길, 그런 것들은 내비를 잘 안 쓰죠. 내비를 안 쓰는데 그래도 요즘은 우리 많이 써요. 쉬운 길을 갈 때도 내비를 쓰나 했을 때 여기 제가 와보니까 국립중앙과학관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해서 온다면 내가 국립과학중앙관이라는 갈 수도 있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어린이과학관이라 갈 수도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갈 수 있고 창의 나래관이라고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타겟이 있으면은 거기에 내가 더 정확히 가기 위해선 내비를 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도 이러한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다 정확히, 그다음에 초보자의 실수를 줄이는 것. 내가 숙련되면은 뭐든지 금방 할 수 있는데 제가 병원에서 저희 후배 의사들을 가리킬 때 제가 막 하면은 제가 하면서 뭐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막 해도 되는데 너는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기술을 써서 처음 하는 의사들을 쉽게 가이드해서 쉽게 어떠한 수준에 금방 오를 수 있게 어떤 실력이 요만큼 있었던 게 내가 이만큼 가는데 뭐 한 5년이 걸린다 치면은 지금은 이런 것들을 3개월이나 6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시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해야 할 것 아까 보셨죠? 임플란트를 하는데 내가 잘못하면 눈을 찔릴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야 할 것을 확실히 회피해 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또 쓸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제가 같이 했던 연구인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임플란트 모의 수술이라는 건 한번 해보는 실제 환자한테 하기 전에 환자의 엑스레이를 컴퓨터 사진을 찍어서 미리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빨을 미리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이빨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어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해보고 그게 좋으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 환자로 그대로 옮겨가서 그걸 이제 실제 옮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으로 할 때의 장점은 최종 목표.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우리가 뭐 치과에서 임플란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어린이들도 많이 아실 텐데 임플란트를 하는 건 임플란트에 달려있는 이빨을 하기 위해서 이빨이라면 제가 많이 쓰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치아를 만들어주는 거는 임플란트 심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만들어준 치아가 안 보여요. 이 나사를 박는 게 첫 번째예요. 나사를 박는 위치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미리 알고 있으면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종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은 턱뼈 안에 지나가야 하는 큰 신경이랑 혈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을 박는다고 신경이랑 혈관을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회피해야 되는 구조, 가면 안 되는 곳을 미리 지정해서 거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미리 해보고 정확하다,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이 상태를 환자한테 다시 옮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분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의 수술을 해서 실제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경험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그냥도 할 수 있는데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은 내가 경험이 많지 않아도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거기 수술 계획을 내가 모의로 환자의 엑스레이 상에서 해본 그런 시술을 게임같이 하는 거예요. 마치 게임처럼 돼 있어요. 한 거를 실제 환자한테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3D 프린팅으로 이런 틀을 만들어요. 여기 나오는 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이 여기 같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기술까지. 그래서 3D 프린팅을 이용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서 환자 입안에 이렇게 끼워줘요. 틀을.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생기죠. 그럼 이 구멍으로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상에서 계획을 한 내용을 이 틀을 만들어서 3D 프린팅으로 해서 환자한테 옮겨가면은 이 구멍에다 시술을 하면은 내가 컴퓨터 상에서 했던 일을 환자한테 똑같이 옮겨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 기술, 3D 프린팅 기술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이들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이런 기술들이 지금 이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뭐 생물이나 뭐 이런 것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학문들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 다 도움이 된다. 뭐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다 길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공책에 이렇게 줄 긋는 거 해보실 때 볼펜으로 내 공책에 줄을 긋는데 그냥 내가 손으로 쭉 긋는 거 그렇게 줄을 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를 대고 그을 수 있죠. 그 뭐가 똑바르게 돼요? 예, 자를 대고 그는 게 똑바른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자처럼 생긴 거를 대고 요 구멍에 딱 맞춰서 하는 거랑 이런 자 같은 게 없이 그냥 하는 거랑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자를 대고 종이 자르는 거랑 비슷하다. 그냥 여기 손으로 쭉 긋고 이걸 따라서 칼로 자르는 거랑 자를 대고 정확히 그린 다음에 칼로 자르는 거랑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3D 프린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술에 사용할 자를 미리 개개인별로 사람마다 필요한 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져가서 그대로 대고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쉬운 길인 거죠. 그래서 아마 어린이들이 이해하기는 아마 이런 표현이 제일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자를 대고 아까 그 구멍 하나 뚫어진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임플란트가 여긴 없다가 하얀 게 이제 나사를 박은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거들. 여러분들이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실제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게임처럼 우리가 실제 환자 영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엑스레이 CT를 찍은 거를 막 돌려갖고 어디다가 내가 심을지 그런 거를 막 재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이런 걸 하는 회사랑 같이 연구를 같이 해서 이러한 수술할 계획을 미리 컴퓨터에서 세워서 옮겨가는 게 얼마나 정확한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그런가를 같이 연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의 아까 컴퓨터 사진을 그 컴퓨터로 불러서 그거를 측정하고 위치를 잡아서 내가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를 치료를 할 자리를 미리 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과정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 이렇게 대략 자를 대고 내가 환자 입안에서 대략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것도 다른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다. 환자 이빨 모양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어야 되는 자리를 찾고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실제 게임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여러분들 이걸 보고 게임을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영상이 비슷한 거니까 그냥 여기 보면 이빨 모양을 미리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게끔 수술할 위치를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를 잡아서 여기 보면 가상으로 들어간 빨간색, 녹색이 내가 가상으로 넣어놓은 이제 임플란트예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이빨이 내가 앞으로
환자한테 실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해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리 정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3D 프린팅으로 자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실제 환자에 가져가서 거기에 대고 이제 똑같이 이거랑 거의 일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양악수술이라고 조그마한 학생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아마 여기 그 어린이들의 아마 뭐 이모나 이런 분들은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여기 어린이 왜 손 궁금한 게 있어요? 할때 예. 그 이빨 이렇게 꽂을 때 예. 뭘로 꽂아요? 여기서 컴퓨터에서 아니면 실제에서요. 어? 실제로 할 때. 실제로 할 때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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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냐면은 뼈를 뚫어야 되니까 뾰족한 기구로 세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피나지 않아요? 피 나죠. 예. 피 나요. 예.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피 나면 우리가 피를 멈추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 옆에, 예. 예. 여기가 뭔가 나중에 뺀다고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걸 어떻게 빼요? 내가 지문을 잘 이해 못 했는데, 여기 뭔가 여기가 음. 여기가 다 뭔가 여기가 다 뭔가 이상하게 났을 때 그때 여기를 찢어서 뭔가 그걸 붙이는 다른 거 붙이는 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찢으면은 다른 걸 붙이고 실로 꼬매요. 내가 질문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 그 질문이 되게 많네요. 예. 예. 저기, 어느 어린이가 먼저 들었지? 저기 가운데? 근데 그 만들다 그거 임플란트 하다가 저거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잘못하면 어떡해요? 잘못하면 아저씨가 봐줘요. 예. 그다음은 어떡해요? 그 다음은 새로 해야지. 새로 하면 피 많이 나. 그 피를 멈추게 해야죠. 예, 예. 예, 저기 우리 여자 어린이. 예, 아까부터. 이빨은 낄때 무슨 소리를 안 해요? 무슨 뭐요? 무슨 색? 무슨 성질로 하냐고? 되게 똑똑한 학생이네요. 예.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임시로, 진짜가 나오기 만들어지기까지 임시로 하는 거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요. 플라스틱. 근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계속 껴줘야 되는 그 치아의 모양은 이제 금속 종류가 많아요. 금속 종류. 예를 들면 뭐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그 치아 색깔이 나는 금속 계열의 종류가 있어요. 뭐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 그런 걸로 끼워줍니다. 예. 예, 질문이 되게 많네요. 예, 예, 예. 여기 턱이 다 붙어있는데 이빨도 깨지지 않고 그랬는데 뭐 그 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이빨에 붙이는 게 있잖아요. 너 다쳤었구나. 그거를 예, 붙이려면 예. 뭘로 붙여요? 그거는 본드 같은 걸로 붙이는 거예요. 본드 같은 걸로.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라스틱을 붙이는 본드가 아니라 그 사람 치아랑 이거를 붙이는 그러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료예요. 그거는 근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다쳐서 흔들릴 때 원래 위치로 놓고 다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팔이 부러졌어. 그럼 팔이 부러지면 어떡하죠? 맞춘 다음에 못 움직이게 딱 이렇게 석고로 감아 놓죠. 그거를 이빨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네. 잘못 꽂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꽂으면 아저씨가 봐줘. 손에 꽂으면 못 깨지 않아요? 네, 좀 이따 또 얘기해 줄게요. 계속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어른분, 예. 학부형분이신 것 같은데, 예. 중학생. 중학생이에요? 거의 학부형처럼 보여서, 예. 죄송합니다. 예. 중학생이 있군요. 예. 예. 근데 금속장 재료로 인공지를 만든다면 강도는 얘랑 비슷하게
해야 되고 인체에 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돼 있어 갖고요. 금속 재료가 이제 인체에 무해한 거는 인체랑 잘 맞는 생체에 적합한 재료들. 예를 들면 뭐 금이라든지 금이 섞여 들어간 재료는 인체랑 잘 맞고요. 그다음에 치과 임플란트는 대부분 다 티타늄으로 만듭니다. 티타늄은 생체 친화적이라고 그래 갖고 우리 몸속에 넣어도 그 염증 반응이나 이런 거 없이 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어린이 질문 나중에 또 할게요. 예. 예, 이거는 그 저희 환자의 그 머리뼈를 CT를 찍은 거예요. 3차원 CT를 찍었더니 이게 턱이 어떻게 삐뚤어졌죠, 이렇게. 삐뚤어진 턱을 우리가 가상으로 컴퓨터 상에서 턱을 잘라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위턱만 잘라서 맞춘 거고 요거는 아래턱까지 잘라서 붙인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머리뼈랑 여기 있는 머리뼈랑 딱 보시면은 좀 다르죠.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가 요거는 좀 덜 삐뚤어져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양악 수술 이런 걸 할 때 이러한 자료를 갖고 미리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주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알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1년 반인가 2년 전에 수술한 분인데 턱이 이렇게 삐뚤어져요. 이렇게 많이 삐뚤어져 있죠. 많이 삐뚤어져 있는데 가상 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비대칭,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는 얼굴을 이렇게 돌려주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컴퓨터 상에서 그 아까 삐뚤어진 뼈를 잘라서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써서 여기에 자를 만드는 거지, 자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실제 저희가 환자에서 수술할 때 그거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저희가 해봐서 이러한 기술들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런 기술자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 수술한 결과랑 그 다음에 계획이랑 얼마나 일치하는가 이런 거를 저희가 측정을 해봐요.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다. 0.한 1mm 혹은 0.2mm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여기다 옮겼을 때 상당히 정확하다.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정확히 나온다. 이제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아까 지금까지 이제 의료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과정은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 뒤에 서서 그 다음에 책에서 보고 옆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배웠는데 최근에 이런 3차원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러한 VR이나 AR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료 기술,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보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 교육은 많은 차이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의료 기술이랑 그다음에 약을 만드는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는데 의학 교육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는 방식이랑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배웠던 방식이랑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치의학을 배우는 방법이 100년 전의 방법이랑 많이 다르지 않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지만 불과 한 5, 6년만 해도 100년 전 방식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컴퓨터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아까 그러한 게임이 있었던 것처럼 컴퓨터가 발전해서 고성능인 가상현실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까는 그냥 게임 수준에서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의사가 하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가 많이 발전해서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해서 아까 여기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피파 온라인이 저것처럼 구리지 않고 훨씬 더 좋다라는 것처럼 현실적인 디테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 환자 상황에 맞는 그러한 게임 스토리를 만들어서 VR, AR 기술을 도입해서 실제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초보 의사지만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해서 어떤 경험을 또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뉴스에 나온 건데요. 이게 꽤 여기 보면 2018년도 뉴스에 보면은 게임 덕분에 수술 실력이 늘었어요 라는 기사가 있어요. 영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게 2000년도 초반에도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제가 초보 치과 의사던 시절에
그 진료실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저희 선생님한테 걸려서 많이 혼났거든요. 그때 이제 그 기사를 내고 제가 보여드렸다가 한 번 또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이제 이런 시각화된 사전 모의 훈련,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면서 컴퓨터랑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해서 실제와 비슷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3차원 영상, 환자의 CT나 MRI를 찍어서 실제 환자의 어떤 자료를 우리가 갖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움직여서 그거를 어떤 감각을 체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체 감각기관, 운동기관을 연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그 키보드랑 게임할 때랑 그 게임 패드나 스틱을 갖고 게임할 때 어떤 게 더 편해요? 키보드 누르는 것보단 게임 패드를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료 훈련을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런 의학 훈련을 하는 것들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상호 협조를 해서 만들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정말 객관적이고 진짜랑 비슷한 이러한 의료 훈련,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그 실험실에서 했던 거예요. 되게 좀 약간 조악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2012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제가 이제 턱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턱뼈가 부러졌을 때 그거를 모의 수술로 다시 붙여주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수술할 때 우리가 손을 움직여서 하니까 손으로 움직이는 걸 여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제가 장치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2012년에 제가 미국에서 여기 실험실에 잠깐 있었을 때 이렇게 장치를 개조를 해갖고 요거를 이렇게 막 움직여서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을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많이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 우리가 두 손을 함께 수술에 사용하는 기술을 어떤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움직이는 것이 그 영상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환자는 아니고 여기 좀 잘렸는데 그 저랑 잘 아는 조선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창업 활동으로 만드신 그러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치과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가상 환자, 그래서 가상 훈련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환자를 실제 이런 게임처럼 3차원 영상에서 환자를 눕혀놓고 어떤 일을 할지 골라서, 여기 보면 치과에 여러분들 기구 막 왱 소리 들어가서 지나가는 거 봤죠? 그걸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가짜 환자한테, 컴퓨터에 있는 환자한테. 그래서 그거를 실제 우리가 입안을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치 게임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입안에 넣고 드릴 같은 걸로 치과에 가면 막 소리 나고 물 나오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을 환자들을 이렇게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모형에서 하던 것을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모의 가상 훈련을 통해서 실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이제 현실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서 제공받은 자료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치과 의사들은 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또 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뼈를 구성하는 생물학적인 부분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요. 뼈를 막 없애는 세포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거를 교통정리하면서 뼈를 유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라는 게 되게 단단해서 돌처럼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 뼈가 나오면 그거 안 먹잖아요. 단단하니까. 단단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포가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뼈를 이루고 있는 주요 세포들은 뼈를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 뼈를 흡수해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게 뭐냐면 요 부분으로 뼈를 막 녹입니다. 뼈를 녹여요. 그래서 뼈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뼈는, 혹은 손상된 뼈는 계속 얘가 나타나서 없애주고, 그 뒤를 따라서 얘가 가서 새로운 뼈를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딱 거기 앉아갖고 얘네들을 교통정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골세포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은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해서 막 자기네가 어떤 분자를 만들어서 서로 내면서 그거를 받아서 서로 교통을 하는, 우리가 말을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듯이 세포들은 어떤 분자를 내서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서 어떠한 일을, 정해진 일을 하게끔,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것들은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예를 들면은 얘가 어떠한 분자들을 내서 뼈가 되기, 뼈세포, 그러니까 파골세포, 뼈를 막 없애는 세포가 되기 전 단계 얘들한테 신호를 줘서 파골세포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여기 어린애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딱하게,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뼈가 나오면 단단해서 그냥 돌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체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골이 개조된다. 우리가 개조를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 어디 오래된 데를 개조한다는 것처럼 골 개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오래된 뼈를 계속 없애고, 그 다음에 뼈가 없어진 곳에 새 뼈를 만드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감독해서 신호를 내면서 감독하는 애들이 있고, 이러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뼈를 이렇게 갈비탕을 먹으면은 뼈가 하얗게 단단한 면이 있고 그 단면에 속에 보면 막 이렇게 검은 것들, 갈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골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골수. 딱 정확히 골수는 아닙니다만, 근데 뼈를 구성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되게 막 미세한 구멍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봤을 것 같아. 치킨도 보면 이렇게 뼈가 딱 부러지면 안에 보면은 갈색으로 된 것들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있죠. 예.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서로 얇은 실들이 엉켜서 붙어 있는 상태.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다리, 강에 가면 조그만 다리 말고 큰 다리 가보면은 이러한 금속들이 서로 엉켜서 막 다양한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조, 뼈의 구조랑 뼈도 우리가 걸어댕기고 뛰어댕기고 어딜 때리고 하면서 힘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토목 구조와 같은 유사한 힘을 잘 받고 견디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아까 얘기한 생물을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러한 기계적인 부분 역학, 뼈라는 건 기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물리에 나오는 어떤 뼈에 어떤 힘이 가든 뼈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어떤 물질에 힘이 가해지면 변하죠. 변하는 어떤 비율을 갖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체가 힘을 모양이 바뀌는 거. 힘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무 지우개를 누르면은 이렇게 약간 꺼지지만 돌멩이를 꽉 누르면 변하지 않죠. 그러한 차이가 물질마다 있다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치과에서 아까 임플란트 얘기를 했는데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턱으로 씹잖아요. 그럼 턱으로 막 씹으면은 계속 씹을 때 임플란트를 통해서 전달된 힘이 우리 턱뼈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형을 통해서 생체 현상을 분석을 하는 일을 제가 요즘 관심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양한 조건을 갖고 컴퓨터 상에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동물 실험,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동물이 사람이랑 구강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동물 실험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하는 게 제일 확실할 수가 있는데,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들이 환자를 일부러 괴롭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실험할 수 있다면 이러한 도덕적인, 환자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CT를 통해서 환자 영상을 갖고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치과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속들이 있어요. 그것도 컴퓨터 모형으로 만듭니다. 컴퓨터 모형으로 만들고 그걸 우리가 턱뼈에 이렇게
심어보는 거예요. 이게 실험실에서 컴퓨터상에서 심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씹는 힘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씹는 힘이 턱뼈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힘을 받는구나라는 거를 계산해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러한 다리가 있을 때, 이거 군산에 있는 다리인데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유지되는데 얼마나 기둥이 많이 필요할까? 혹은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땅이 얼마나 힘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건 이제 토목 분야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이제 이가 여러 개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몇 개나 넣으면은 요거를 하겠는가? 혹은 임플란트를 넣었는데 힘을 얘네들이 어떻게 받겠는가? 아까 다리에 기둥을 받치는 땅이 어떤 힘을 받는가처럼 이런 임플란트가 받는 힘을, 마이크가 다시 나오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뼈에 힘이 가해지면 어떠한 변화가 올까라고 생각한 사람은 1900년대 초반에 나온 이분은 율리우스 볼프라는 독일의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다리뼈를 대상으로 힘을 받으면 뼈가 거기에 변해서 적응한다라는 이론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유명한 뼈의 어떤 개조 현상, 뼈가 변하는 현상을 처음 도입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뼈에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걸 많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턱뼈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서 환자 거를 갖고 와서 만들었을 때 턱뼈 컴퓨터로 턱뼈 모형을 만들어서 어떤 물리적인 요소, 얼마나 단단한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는 그 뼈가 계속 변한다고 그래서 단단했지만 뼈는 생물체의 일부인데 컴퓨터 모형이라는 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을 수학으로 풀어주는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현상을 측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자연 시간에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온도를 측정해서 매일매일 측정해서 어떻게 변화하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거 해보셨죠? 뭐 식물을 키우면서 얼마만큼 자랐다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자연현상을 측정을 해서 이런 측정치들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걸 거꾸로 수식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포가 몇 개가 있는가, 어저께는 몇 개 했는데 오늘은 몇 개인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오늘은 얘네들이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냈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러한 계산 수치를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수학의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게 되게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시간에 따라서 뼈의 밀도나 시간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되는 뼈 세포들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갖고 생물에서 나온 숫자들을 측정을 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내용이 이런 게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포들이 내는 각종 내는 분비하는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래프로 만들고 이걸 수학으로 풀어낸다. 그래서 뼈가 치유되는 현상을 이제 수학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되게 여기 복잡한 수학식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다른 학교 공학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러한 수학식을 풀어내서 그거를 아까 얘기한 생체 컴퓨터 모형에 넣어줌으로써 생물학적인 변화를 컴퓨터 모형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뼈 치유 과정을 넣어준 컴퓨터 시뮬레이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턱뼈의 단단한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실제 생물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계산해서 넣어줘서 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단순한 숫자랑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보다 현실적인 정말 생물이랑 가까운 컴퓨터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외부 힘에 따라서 뼈가 반응하는데 힘이 적당히 가면은 뼈가 막 잘 살아나요. 근데 뼈가에 힘이 너무 많이 가면은 뼈가 죽어요. 부러지거나 죽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모형에 힘을 적용을 해서 뼈가 받는 변형, 아까 얘기했었죠. 돌을 눌러보는 거랑 지우개를 눌러보는 거랑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힘을 적용해서 뼈가 받는 어떠한 변형되는 수치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아, 이게 너무 많이 힘을 받으면은 이 뼈가 문제가 있겠구나. 뼈가 손상을 받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직접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생물학적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현상을 넣어준 모형을 만들어서 테스트함으로써 미리 알 수도 있다. 장차 이후에는 알 수도 있다. 그래서 뼈 치유 과정을 컴퓨터에 넣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뼈가 낫는 과정을 컴퓨터에 알려주었을 때, 뼈가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힘에 대한 변형이 이게 다르다라는 것들이죠. 아까 여기 빨간색이 여기는 요만큼인데 빨간색이 되게 많죠. 빨간색이 뭐였죠? 빨간색이 너무 힘이 많아서 뼈가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물학적인 내용을 컴퓨터에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보였는데 생물학적인 내용을 컴퓨터에 알려줬을 때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컴퓨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아까 환자의 CT를 가져와서 일반적인 뼈 모형을 만들면 그냥 고체 덩어리와 같은 그런 형태인데 실제 계속 변화하는 사람의 실제 상황을 흉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현상을 컴퓨터에 공부를 시켜서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은 실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 되게 뒷부분은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 사람이랑 정말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공학 부분이랑 수학이랑 물리학이 같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의학과 타학문들 말씀드린 대로 의학 분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물, 화학 이런 걸 많이 배워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수학과 물리학 등의 발전으로 컴퓨터가 많이 좋아지면서 의학 분야에서도 컴퓨터 기술이 이용이 되고 이거의 시작은 CT라는 컴퓨터 사진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빠르게 의학에 도입이 되면서 실제 요즘은 통계학이나 수학 같은 것들이 많이 의학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이라는 거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인간 중심의 아주 극히 인간 중심의 학문인데 옛날에는 생물학이나 화학과 같은 이러한 학문들을 기초로 해서 의학이 발전했는데 현재는 공학이랑 수학 같은 부분도 많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래를 정하실 때 내가 의사가 돼야지 치과 의사가 돼야지 했을 때도 생물을 많이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다양한 학문을 골고루 잘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장래를 정해서 뭐가 됐을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